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지금 과정들은 이제 문제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교시, 2교시 정도를 수업을 한 다음에 한 번 쉬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3교시, 4교시 정도를 설명하고 쉬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진도를 빨리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관연도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1월 달에는 지금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문제부터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키워드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도 같은 경우는 미리 나가서 보시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대신 이제 다음 회차에 가서 할 때는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시험 보는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팁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수업 중에 다시 들으시면은 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잘 모르시고 또 제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서로 공유가 되니까요. 또 오늘 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끝나고 나서 또 침묵의 장을 통해서 필요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저한테 공유를 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어떤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전수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1교시부터 진행을 할 텐데, 유난히 1교시에 또 좋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절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 대책 3가지. 근데 이 뒤에는 있는 문제는 25점짜리 문제고 얘는 10점짜리 문제로 답을 썼습니다. 3가지만 열거하시고 3가지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먼저 임피던스가 뭐냐 이거죠. 단락절을 계산을 하려면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기인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임피던스라는 건 여기서 전체 전압분의 단자 전압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때도 전체 전압분의 여기 단자 전압 강화 델타 E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델타 E로도 표시를 하거든요. ZI.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체 전압분의 여기에 해당하는 전압 강화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요 임피던스는 이거죠. 이거.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고 임피던스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한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제 IN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상 단락전류 IS는 여기 나온 것처럼 IS는 Z분의 E니까 이 Z가 여기 있던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걸 계산하면은 결국 나오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IN이라는 공식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그 전에 무시가 됐었죠. 그냥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IN으로 그냥 에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걸 몰라도 이걸 이용해서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단락전류 억대 대책 때문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음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걸 이용을 해서 지금 단락전류가 이와 같은 수식으로 나왔는데, 이 IN을 PN 나누기 루트 3V를 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최종 이식이 이게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까지가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제 입장에서는. 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데, IN은 P 나누기 루트 3V니까. 왜? 요거는 기준전류 나중에 계산하실 때 이거 빼고요. 나중에 단락용량 계산하실 때 분명히 이거 씁니다. IN, P 해가지고 이 P 부분을 10MV, 100MV로 한 다음에 밑에는 154 전압해가지고 22900 전압해가지고 여기 뭐 1519가 나오든 아니 2512가 나오든 뭐 얼마가 나오든 다 나옵니다. 그럼 그 기준전류 대비 얼마의 용량이, 단락 용량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반드시. 그러고 나서 이 억제락에서 요 3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보니까 P를 낮춰라, Z를 올려라, 그 다음 V를 올려라, 이겁니다. Z를 올려라, 그 다음 P를 낮춰라, V를 증가하라. 근데 P를 낮추는 거는 여기 기준전류를 낮추라는 얘기고, 전압을 올리라는 건 P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올리면 전류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올리면은 뭡니까? 임피던스가 증가해야 되니까 흐르는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작게 흐른다. 이 얘기죠. 그것도 전류를 작게 흐르는 거죠. 다 똑같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줄이기 위해서 요 뒤에 나와 있는 고전 한제지,
예? 차지열과 고전 한재직에서 고전 한재직에서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용하고 고전한 한류 디렉터를 채용하고 그 다음에 PN을 감사하는 거 개통 분할하고 전원 분산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PN이라는 부분을 집중조에는 용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용량을 분배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개통 분할식으로 가는 거고 V를 증가하는 건 격상밖에 없죠. 이거는 이렇게 10점짜리를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좋은 답안이죠. 산뜻한. 근데 우리는 어떤 답안을 보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범 답안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25점짜리로 된 걸 이제 10점짜리를 써야 되는데 저런 답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중에 저기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다 일부 좀 써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 이게 개통의 단락 용량 증대에 따른 문제점과 이게 경감책인데 경책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경감 대책이죠. 경감 대책. 줄여놨네 이거. 그러면 그거 쓸 때 아까처럼 앞에 있던 내용들 좀 갖다가 또 충분히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말을 만들어냈으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단락용량 증가 원인이 뭐냐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를 쓰고 그 다음 대책을 쓰고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는 게 25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요 앞에 있던 그런 단락 전류를 정의하기 위해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면서 가면은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틀려지니까. 단락용량 증가는 차지열과 시간 관계상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차지열과 차단기의 차단 내력이 들어간다. 지락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열적 기계적 강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과도 안정도, 과도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 과도 안정도가 약화된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한 데도 있고, 과도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한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이제 여기다 이제 차단 전력이 어떻게 증가하냐 이거죠. IS가 늘어나니까 PS가 늘어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지락 전류 증가하는 거는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식의 수식을 뭔가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열적 기계적 강도는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처럼 단락 용량이 올라가니까 얘 부분에 대한 기계적 강도가 증가된다. 이런 식으로 써준 거고요. 이상전압이 상승된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고장주의를 차단 시 큰 재기전압으로 재조모 발생이 쉽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장 시. 근데 이거를 과도 이상 전압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과도 안정도가 저하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씩 그 관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단락전류 억제 대책은 고전 한재직으로 그랬죠. 고임피던스 기기 채용, 고전, 전압의 격상, 한류 렉터, 고장전류 제한기, 직류 연계 이렇게 해서 이걸 딱 보니까 한 2페이지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 발전기에 지금 단락 요인에 단락 전류의 증가 요인을 집어넣게 되면 한 2페이지 반 정도 되겠죠? 그럼 25점짜리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올 때 요 답안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자, 고임피던스 기계 채용. 임피던스가 커지면은 줄여준다 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그래서 임피던스를 올려주는 부분을 10%에서 13%를 올려준다든가 이런 내용을 써준 거죠. 임피던스를 높여주면은 안정도 저하 부분은 생긴다 이거죠. 전압가가 더 많이 생기니까 안정도는 저하되더라. 개통 전압의 격상. 전압이 올라가면은 전류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전류가 줄어드니까 기준 전류가 줄어드니까 아까처럼 단락 전류도 줄어들겠죠. 이런 내용들. 근데 가장 합리적인 실용적인 대책이다 이거죠. 전압을 올려주는 게.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효과는 가장 크고. 한류 디렉터 좋죠. 근데 돈이 비싸집니다. 한류 디렉터는. 어떤 경우에 한류 디렉터를 쓰느냐? 보통 한류 디렉터를 많이 쓰는 게 선박입니다. 선박에 한류 디렉터를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선박은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거든요. 병렬 운전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 터빈 제너레이터가 있고 에센셜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있고 터빈 제너레이터는 위쪽에 있고 비상 발전기는 위쪽에 있어서 탑 쪽에 헐 쪽에 그 다음에 포워드 쪽 터렛 쪽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병렬로 운전하다 보면은 단락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데 문제는 얘가 6600대거든요. 6600 발전기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럼 단락 용량이 엄청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부스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부스가. 그래서 A쪽 모선하고 B쪽 모선하고 붙여서 어쩔 수 없이 병렬 운전해야 될 때는 그 안에 한류 전기를 달아놓고 연결을 해서 씁니다. 물론 민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민수 쪽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압을 나눠버리죠. 154에서 22,900으로 나눠서 좀 줄여주고 22,900에서 6,600으로 나눠서 줄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단계로 바꿔주면서 그런 부분을 줄여줍니다. 1호소에서 6,600으로 다운받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락 용량이 메인 쪽에.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좀 사용하더라. 그래서 바로 떨어지는 쪽에다 리액터를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줄여줄 때 쓰는 겁니다. 리액터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67MV가. 예를 들어서 해놓은 거죠. 고장전류 제한기는 LC를 통해 가지고 LC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공진에 의해 가지고 임피던스를 변화를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고장전류 제한기라는 건. 사실 고장전류 제한기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원리까지 써놨죠.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비해서는 잘 돼 있으니까 정리가. 이런들. HVDC. 직류 구간에서 단락 용량을 경감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ACDC 하면서 뭐 2계통이 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림이 있으니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삽입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HVDC는 보통 600km 이상의 장거리 송전솔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문제 2번. 동기발전기 정상상태 운전 범위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그림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여기가 지상이고 얘가 진상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저희는 그림을 거꾸로 그리라고 했죠.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점이 여기 있고 이렇게 지상운전, 진상운전, 여기가 뭐 과여자, 여기가 부정여자, 여기가 뭐 전기자 전류, 여기가 뭐 계자 전류, 여기가 뭐 고정자 담부, 고정자 담부에 의한 온도에 의한 제한, 이건 전기자 전류, 계자 전류에 의한 제한, 이런 식으로. 요것도 딱, 요거는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거 외워주셔야지 나중에 어디든지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많이 써먹는 거니까. 그래서 계자 건선 온도 상승 제한. 아까 그 윗부분이죠? 여기가 계자. 그럼 여기 뭐라고요? 여기 전기자일 겁니다. 여기 뭐라고요? 고정자 담부일 겁니다. 옆으로 돌려놨으니까. 이게 지상이고 이게 진상이니까. 여기가 전기자, 여기가 계자, 여기가 고정자. 계자 건선의 온도 상승. 다 온도 쪽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게 전기자 전류에 의한 온도 상승 제한이고요. 여기가 계자 전류의 온도 상승 제한이고, 요거는 고정자 담부의 온도 상승 제한이고요. 다. 그래서 온도, 안정도, 냉각 방식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자 건선의 온도 상승 제한. 지상 영역에서는 계자 전류의 크기에서 왜? 계자가 여기 많이 흐른다면서요, 여기가. 아까 뭐라고요? 지상 운전은 과여자라면서요. 계자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계자 전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발열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옆으로 가서 계자 고일의 온도 상승이 올라간다. 이게 뭐라고요? 옆에 부분이었죠, 아까. 여기 부분이라고 했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전기자 건선이. 아까 계자 부분이 여기부터 설명한 겁니다, 지금. 여기부터 설명하고 이제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전격 역률 부근의 운전용에선 전기자 전류의 크기에 의한 온도 상승이 문제가 된다. 이게 전기자 전류의 온도 부분입니다. 여기. 그다음 고정자 철신 담부.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영역. 계자, 전기자, 고정자. 근데 저는 이렇게 했죠. 전기자 있고, 계자 있고, 고정자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든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단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전기자가 어떻게 돼요? 바깥에 고정자 쪽이니까 전기자부터 보고. 왜냐면 여기 P니까, P는 뭡니까? 우리 출력 아닙니까? 출력. 나가는 전기자에서 출력이 나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Q 아닙니까? Q. Q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부분은, 여기 조그만 부분은 고정자 담부다 이거죠. 밑으로 내려보면. 왜? 이쪽은 여기도 발생시키는 거고도 여기도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개념으로 봤을 때. 이쪽은 흡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흡수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흡수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고정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자 담부가. 여기다 코일을 해놨는데, 문제는 저희가 계자에서 전류를 흘려가지고 여기서 자석이 만들어져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자석이 부족합니다. 자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쪽에서 거꾸로 자석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자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 바깥으로 나가겠죠. 이 공급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석이 이쪽으로 나가면서 요 끝에 부분에 자석들이 몰리니까 여기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그쪽 발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정자 담부에 대한 과열이 일어날 때는 이 계자 쪽이 부족한 영역에서, 계자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끌어당겨야 될 거니까, 바깥에서라도 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뭐라고요? 계자가 부족한 부분 아니까. 여기 계자가 넘친다고요. 과여자고, 여기는 부족여자라고요.
그 부조교자가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충분히 못 만들어지니까 여기 뭡니까? 고정자 쪽에서 그 전기자 부분에 의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서 이 단부 쪽이 과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전기자, 계자, 고정자 이것도 딱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누설자적은 여기 있죠. 진상 영역에서는 계자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고정자 단부에서 누설자석이 증가한다. 이 누설자석은 고정자에 비해서 동기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선이 발생해서 온도 상승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단부의 구조, 재료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웨지 부분에다 뭔가 껴주기도 하고, 회전자 직경을 길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강 자체를 좀 더 튼튼하기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고정자 단부 철심 과열의 온도 상승이 지상운전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즉시 이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왜? 여기 카바가 여기 됐을 때 지상운전에서는 여기 넓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작죠? 여기가 작으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별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자체도 작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의 범위, 이 원점, 아까 얘기했던 그 원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태운전 1개씩. 정태운전 1개 곡선인데, 요 XD가 아까 뭐 단락질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죠? 무버 발전기 고장 계산할 때도 요 내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전압가가 있는 것처럼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얘도 그런 겁니다. 전체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요만큼을 빠진 것만큼 우리가 이쪽으로 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것도 XD인데, 그걸 다 더해서 여기가 X, 반으로 나눈 거죠. XE 플러스 XD 플러스 2를 한다면 반을 나눠야지 요 지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 지점이. 지금 뭐냐면은, 요 P라는 부분은 원의 방정식인데, 요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 지점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요 지점은 어떻게 한다고? 요거하고 요걸 더한 다음에, 그걸 2분의 1을 하면은 요 지점이 나오겠죠? 가운데 지점이 나오죠. 왜? XD는 작습니다. 요 그림으로 보시면요. 요게 XD고요. D분의 1이고, 요게 X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걸 두 개를 더한다면 반으로 나누면 요 반지름 요 지점이 되겠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여기 뭡니까? 2분의 1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서 계산한 게 결국은 요 수식인데 요게 그림으로 보면 요거죠. 그림에서는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요 지점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도 요게 된다. 반지름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도니까 반지름이. 원점은 0이 되죠. 여기는 0. 요 지점이 되죠. 요 지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 그래서 지상, 진상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좀 밑에 올라가게. 1번이 뭐에 대한 제한? 전기자 권선. 2번은 계자 권선. 3번은 고정자 단부. 볼까요? 1번 발전기 각부에 의한 출력 부분이다 이거죠. 출력. 2번 지상무효 전력에 의한 제한. 3번 진상무효 전력에 대한. 이렇게 해놨는데 계자자, 고정자 단부에 누설자석이 생긴다. 이거는 계자 전류의 온도가 생긴다. 여기는 뭐라고요? 전기자 권선의 온도 상승에 의한 제한이 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표시를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1번 전기자, 2번 계자, 3번 고정자 단부. 근데 그 부분이 뭐라고? 다 온도 부분에 의한 거죠. 요 수소 냉각 방식에 의해서 요 압력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여긴 0.5, 뭐 1.0, 2.0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4에서 7kg per 세제곱미터로 압력은 좀 더 세게 운영이 됩니다. 발전소 가셔서 보시면 문 들어가는 데 옆에 수소가스 이렇게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수소가스를 이제 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치환법, 간접 치환법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수소가스를 넣고 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수소하고 산소의 비율이 얼마 이상이 되면은 터져버립니다. 폭발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압력 부분을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접 치환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넣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수소를 집어넣는 식으로. 그래야지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요. 이거는 안정도, 정태 안정도의 한계에서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죠. 여기 뭐 UEL, OEL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OEL, 5번이니까 과열전이니까 OEL에 대한 제한, UEL에 대한 제한, 이게 또 그림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동태 안정도 부분은 여기 부분이 동태 안정도, 아까 여기 2번 여기 동태 안정도, 1번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가 되면서 좀 더 커버할 수 있다 이거죠. 냉각 방식, 온도 안정도 냉각입니다. 발전기의 냉각 방식에 따라서 수소. 그래서 P는 KD 자승 LN 해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온도 안정도 냉각 방식. 냉각 방식 나오면 아까 뭐라고 그러죠? P는 KD 자승 LN인데 이 K 값이 1, 2, 3, 4입니다. 1, 2, 3, 4인데 처음에 공기냉각. 고정자하고 회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자도 공기냉각, 회전자도 공기냉각 하면 1. 고정자는 수소냉각하고, 그 다음에 회전자는 공기냉각하면 2. 고정자도 회전자도 수소냉각하면 3. 그 다음에 고정자는 수냉각하고 회전자는 수소냉각하면 4.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기 딱 이렇게 됐죠. 왜? 고정자가 최종적으로 냉각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회전자가 냉각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회전자 부분에 물을 집어넣기 힘드니까 고정자가 최종이라는 얘기죠. 물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뭡니까? 공기, 수소, 물, 수소. 딱 생각하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회전자 쪽에다가 두고 수소를 넣기가 더 어려우니까 얘는 냉각 방식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 수소, 물. 좋은 게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공기, 약한 거죠. 공기.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됩니다. 공기, 수소, 물. 그럼 이게 공기가 이렇게 밑에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고, 물이 여기 있는 거죠. 어렵지도 않습니다. 개념만 알고 계시면.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그러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고정자 쪽에는 뭔가 집어넣기가 좋으니까, 좋은 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회전자 쪽엔 집어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걸 못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얘도 물을 집어넣고 싶은데, 물을 어떻게 회전자에다 집어넣습니까? 계속 도는데. 여자기하에서 한 개는 OQL, UEL이라고 했죠. 요거는 위에 과여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오버되는 부분, 여긴 저여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대형 터빈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수소 냉각 방식 KD 자승 LN인데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 거기서 수소 냉각. 근데 0.5, 1.0, 1.5라고 되는데 0.5, 1, 2.0 요 정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책에서 그렇게 많이 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4에서 7kg까지 압력을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냉각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을 높게 해서 좀 쓰고 있다는 얘기죠. 수소방 냉각 방식의 장점은 뭐냐 이거죠. 비중이 작기 때문에 공기에 비해서 10분의 1로 작습니다. 그 온도 전달 효과도 좋습니다. 화재 위험성도 좋습니다. 소음도 작습니다. 다 좋죠. 단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수소의 압력을 높게 하고 외부 누출을 방지하라 이거죠. 수소 압력은 대기압보다 높게 하는데 0.5라고 했는데 실제는 4 정도 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가스가 누출됐어요. 수소가스가 누출이 되면 위험합니다. 산소하고 만났을 때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수소가스의 누설을 감지해서 가스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빠져나가면 바로 정지를 합니다. 위험하니까. 수소에 여기 보시면 수소가 10% 이상이 되고 공기가 많거나 또는 공기가 몇 프로 이상이 됐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 수소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공기가 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폭발이 일어나더라. 공기가 20% 이상이 되면은. 그리고 수소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는 얘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스파크만 있어도 터지더라. 수소가 한 10%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터지더라. 아니면 공기가 20, 30%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잘 타니까 터지더라. 이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직접 취합법은 그냥 공기를 진공펌프로 빠지면서 수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안에는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공을 걸어서 빼다 보니까. 간접 취하는 CO2 가스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수소가스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 이거죠. 처음에. 이런 위험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얘는 진공 잡아가지고 그냥 진공으로 빼면서 수소가스를 다이렉트로 집어넣는 게 직접 시안이고요. 간접 시안은 먼저 CO2 가스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 CO2 가스를 수소가스가 밀어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아까처럼 여기 공기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런 위험 요소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건 진공으로 바로 빼는 거고, CO2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소를 밀어넣으면서 CO2가 빠져가면서 하면은 수소의 냉각 부분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10% 이상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서지 임피던스 레벨. 예? 서지 임피던스 로딩이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수전단을 특성 임피던스로 단락한 상태에서의 수전 전력이 고유 송전 용량이라고요. 수전단은 뭐라고요? 수전단은, 이게 수전단입니다. 특성 임피던스, Z2메가로 단락이니까 밑에 들어가죠. 단락한 상태에서의 송전 용량을, 수전 전력을 고유 송전 용량이라고 한다. 근데 이걸 몇 배로 할 것인가는 선로의 길이에 따라서 틀려진다. 아까 고유 특성 임피던스는 차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실제 송전 용량 선로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왜? 거기를 다 채워줘야 되니까. 부하 전류가 들어가서 다 채워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처럼 임피던스는 다 동일하지만 거기다 채워주기 위해서 계속 힘을 줘야 되니까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C를 증가시키면은 PN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고전압 장거리 송전설에서 복도체 방식을 쓰고 있다. 그건 L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복도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야 될 내용이 적지 않습니까? 안에. 그러니까 이 고유 송전 용량을 늘릴 수가 있다, 이거죠. 채워야 되는 내용이 적으니까. 요거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하고 요게 각이 어떻게 되고, 자세히 보시면 요게 IQ고 요게 ID입니다. 그럼 IQ에 대해서 몇 프로 한 거고 I 알파에 대해서 몇 프로 한 겁니다. 이렇게 90도 돌리고 90도, 요게 요거하고 같은 거고, 이런 식입니다. 알파만큼. E는 V 코사인, V의 코사인 Q면은 이거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딱.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가 V 코사인 세타가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I 알파 XD가 요거죠. ID XD인데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요 2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다. V 사인 세타는 요거 아닙니까? 그건 뭐라고? IQ XQ라고 해요. 이대로 그냥 쫓아가면서 하시면 다 됩니다. 근데 왜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가 이제 좀 혼동이 되는 거죠. 나머지 이 수식들은 그냥 쫓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품질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어떤 게 있다고요? 플리커, 고주파, 전압 강화. 자, 보면은 뭐가 나오냐? 플리커가 먼저 나왔습니다. 플리커 나오면 나와야 되는 거 뭐가 있다고요? 델타 V10. 무조건. 델타 V1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델타 V10이 설명이 없죠. 깜빡이 함수, 시감도 계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그림도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림도 나오고, 뭐 100%, 뭐 80%, 뭐 시감도 개수가 돼 있을 때, 시감도 개수라는 건 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10번 깜빡일 때, 요때 눈에 잘 들어온다. 그건 뭐냐. 30번 이상만 깜빡이면요, 우리는 1초에 30번 이상만 움직이면은 움직인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만화영화입니다. 그림을 여러 개 그린다면 계속 빠르게 돌리면은 그게 만화영화거든요. 1초에 24번 이상만 돌려주면 만화영화가 됩니다. 근데 10번이 되면은 이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지직거리게. 아예 지나가 버리든가, 앞에서 깔짝깔짝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경 쓰이죠? 얘도 그런 거죠. 10번을 깜빡이게 되면은 눈에 보인다 이거죠. 순시 전압 강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2F2D로 해서. 플리커가 있고, 순시 전압 강화. 세그 수엘이 된 거죠. 2F2D인데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은 얘는 정전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전이 일어났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게 빠져나가기 전에 약간 떨어졌다가 얘가 복귀가 되니까 다시 끝까지 밑에 에너지 떨어지기 전에 다시 올라가더라. 그래서 순시 전압 강화가 일어나더라. 세그, 스웰, 몇 프로냐, 뭐 30%다, 70%다, 90%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겁니다. 작업 정령, 고주파. 고주파의 정의가 기본파의 정수배 주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좀 괜찮은 게 공급자 측에 대한 고주파 원인, 그 다음에 수용가 측에 대한 고주파 원인, 이런 것들이 좀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급 차측에 대한 내용들은 괜찮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들은 좀 바라보기 힘든 시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수용 가측에 대한 대책은 원인은 이건 맨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딱 나왔죠. 이제 25점짜리를 쓰기는 지금 10점짜리니까 10점짜리 맞춰서 3개를 딱 적당히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도 플리커다 그러면 플리커가 뭐라는 건 설명을 해줘야죠. 델타 V10으로. 전압강하다 뭐라는 거 설명해주고 고주파도 그림을 좀 그려준다든가. 그림이 없거든요. 여기. 무조건 그림이 들어가야 된다. 다. 그림이 없으니까 뭔가 설명하기 힘들죠. 전력조류 계산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할 때. 전력조류 계산은 정의가 뭐라고요?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흐름이다. 발전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 P하고 Q가 흘러가는 뭔가 그림이 있어줘야지만 이 사람이 전력조류 계산을 확실히 알고 설명했구나.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뭐 기지량, 미지량 나오는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부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발부기. 그러면 PQV 델타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지 그것들을 적당하게 만져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발전기 모선은 PV 모선입니다. PV 모선. 그래서 Q 델타가 미지량으로 나와있다. 이 얘기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거는 간단한 것들이 전력조류 계산의 목적이 뭐죠? 사운학이죠. 여기 없지만 사운학입니다. 사고 예방지역, 확충계획 위반, 운용계획 위반, 사운학.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구비조건 같은 건 없죠. 전력조류 계산하는데 구비조건이 있나요? 목적, 구비조건, 역할, 정의, 원인, 영향, 대책. 이런 키워드를 잘 생각하시고 계셨다가 거기에 맞는 것들을 뭔가 만들어 놓으셔야지 나중에 써먹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조류 계산법, 아까 뭐라고 했죠? 기역, 니은. 1, 2, 그리고 선비,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Y역. 한번 볼까요? 1, 2, 1차 방정식이고, 기역, 니은, 가우스 자유대법이고, 선비, 선형 방정식이고, 이건 비선형 방정식이고요. 이거는 YJ, 예? Y역이라고 했죠? Y역, YJ. 이건 역행렬이고요. 이거는 Y부스고요. 이건 역행렬인데, 자코비안 행렬에 대한 역행렬. 그냥 Y역으로 외웠습니다, 그냥. 용역. 저는 그냥 용역을 외웠거든요, 용역. 용역이 Y고, 예? 용역을 하기 위해서 1, 2차 간에 뭔가, 저기를 받아서, 선급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소요시간은 이게 짧습니다. 한 반복당. 이건 전체 소요시간이에요. 왜냐면 반복법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전체를 역행렬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돌려야 되니까 전체 소요시간은 줄어들지 몰라도 한 번 반복할 때 한 번은 전체 역행렬을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근데 역행렬을 계산하다 보니까 없어질 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200회 계산인데 200모선인데 4번이면 된다고요. 얘는 몇 번이요? 200회가 필요한데 얘는 4번 만에 끝난다는 얘기죠. 왜? 반복법이기 때문에 200번을 다 반복해야 되는데 얘는 역행렬을 하다 보니까 0으로 막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니까 딱 나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가우스 자유대법이 뭔가 하나당 소요시간은 짧습니다. 뉴턴 크고 근데 이 전체를 가지고 했을 때는 전체는 뉴턴 라슨법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요게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헷갈려 하시니까. 자코비안에서 행렬 부분을 다 씁니다. 거의. 근데 뉴턴 라슨법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뉴턴 라슨법을 사용하게 되면 자코비안 행렬로 풀어가지고 쓴다는 얘기죠. 가우스 자유대법은 이론 조금을 안 쓰고 잘 안 쓴다는 얘기죠. 수렴 속도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는 가우스 자유대법 같은 게 나옵니다. 왜? 반복법을 해가지고 넣어서 계산을 하기 좋으니까 한 2개나 3개짜리 모선을 갖다 놓고 거기서 가우스 자유대법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X1이 얼마고 X2가 얼마고 그 사이에서 PQ가 얼마가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성적 접지 방식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 이렇게. 가장 확실히 하는 접지 방식은 뭘까요? 직접 접지라는 얘기죠. 유효 접지로 해서. 그래서 잔류회로를 보호하는 부분을 써놨는데 요 3RF가 여기 RF를 쓰지 않으면 이건 3RF가 아닙니다. 그 RF를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좀 보완이 필요하다. 발변전소 차단기하고 DS의 차이점 뭐라고? 차단기하고 DS 부분은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CB를 죽이고 그 다음에 DS를 죽이고 DS1을 죽여줘야 된다. DS 제끼기 때 아까 이렇게 땡기고 접지측에 근기 잡아놓고 선로측 근기에서 땡기게끔 돼 있다. 이 얘기죠 뭐. DS 개방하여서 정전 구간을 확보해라. 먼저 CB가 개방해야 된다. 이거 아까 브레이커하고 스위치하고 개념에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달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싱 스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인터럽팅 스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조작 순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접지 달러기 투입 불가, 선로 달러기 투입 불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2번 동작하고 그 다음에 1번 동작하고 10번 투입하면 되다 이거. 먼저 CB가 오픈하고 DS 2번이 오픈하고 DS 1번이 오픈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투입 순서는 반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어싱 스위치가 되어 있을 때는 어싱 스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을 때만 어싱 스위치를 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싱 스위치는 CB를 죽이고 나서 DS 죽이고 나서 다 죽였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ES가 들어가는 거고, ES는 뭐라고? 거꾸로니까 ES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DS2 들어가고 DS1 들어가고 그 다음에 CB 들어가고. 여기서는 약간 틀려있는데 DS2가 들어가든 DS1이 들어가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차단기만 마지막에 넣으면 됩니다. 이 양쪽에 DS1, 2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네, 여기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넣는다는 건 상관은 없죠. 전류 차단 능력. 아까처럼 부하전류, 가전류, 고장전류, 무부하전류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고. 모든 발전기는 특성에 따라서 틀립니다. 특성이 어떻게 있다? 기저부하, 중간부하, 첨도부하. 거기에 대한 각각 구비 조건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담당 발전소는 원자력이겠죠. 큰 용량이라든가. 중간 발전소는 출력 조절이 용이한 중용량이고, 첨도부하는 아까처럼 양수 발전이라든가 가스터빈 같은 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의 구비 조건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구비 조건을 설명하면서 최적 전원을 해서 최적 전원을 했을 때 구비 조건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저부하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출력이 나왔을 때는 일정하게 증가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중간 부하에서는 반응 속도를 봐야 되니까 석유화력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 첨수부하에서는 발전 원가에서 유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수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 써주시면 되는 거죠. 교류발전기, 회전기자형 채택. 그럼 아까처럼 회전자하고 전기자. 그러니까 회전자하고 고정자를 좀 설명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게 회전자하고 고정자를 설명하면서 요건 뭡니까? 고정자가 그대로 있고 회전자가 돌고 있죠. 회전자가 돌고 있는데 회전자에다가 뭘 달았다? 전기자를 달았다. DC를. 네? 아니죠. DC가 아니죠. 소형 전동기니까 여기 AC가 받아들이니까 요게 N극, S극 요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용 못합니다. N극, S극에서 만들어지면 이 자개를 얘가 돌면서 끊어지니까 그때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교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AC니까. 교본이 돼야 되니까 이게 슬림링에서 한 번은 여기 올라가고 한 번은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이 슬림링에서 요 전류를 올렸다 내려줬다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회전 계좌형은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게 슬림링인데 뭐라고요? 요 슬림링은 DC가 공급이 됐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공급이 되게 한 DC가 들어왔다가 또 DC가 들어왔다가 또 DC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DC의 공급 전력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슬림링이지, 여기 보시면 얘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냥 얘도 여기 붙어 있는 상태에서 도는 것 뿐입니다. 그냥 아까 거 같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만 얘는 붙어 있는 상태에서 도는 겁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삼상건선의 배열이 및 건선이 쉽다. 왜? 이 고정자가 크니까 고정자에다가 삼상을 배열을 한다는 얘기죠. 고압의 전기자 건선이 절연형이다. 왜? 이쪽이 고압이죠? 이거 튼튼하게 돼 있으니까 절연이 평이하죠. 슬림링이 여기 없습니다. 이쪽에. 아까 거기는 슬림링이 있었는데 없죠. 요 슬림링은 DC용 슬림링이고 기계적으로 튼튼한 구조로 제작이 가능하다. 크니까. 회전기자형은 원통형 돌격형으로 나눠져 있고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60에 204, 60에 105. 근데 이게 뭐냐면요, 4%의 속도 조정을 가지고 있고 요게 200까지 올라간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100인데 5%니까 약간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부분 처음에 200이 있었습니다. 전격 출력이. 전격 출력 이게 400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게 문제가 400 아닙니까? 400으로 여기 쓰고 있었는데 그럼 얘가 200이고 뭐 얼마인데 그렇게 이제 출력을 각각 내고 있었는데 얘가 170으로 줄었습니다. 출력의 합계가. 그러면 이때 계통의 주파수 130만큼이 줄은 겁니다. 300. 170에다 더하기 130에서 300. 왜? 여기 전격 출력이 얘가 200이고 얘가 100이면은 300 아닙니까? 그거로 하고 있다가 지금 17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그래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용량이 얼마일 때는 속도가 얼마다. 제가 용량이 떨어지면 속도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건 퍼센트를 만들게 돼 있고 이건 용량입니다. 이 속도 조정이라는 거는 용량이 얼마일 때 지금 60Hz에서 몇 프로의 이런 감소 계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200이니까 그때는 83.3MHz 요게 1Hz 여기다 떨어지면서 요게 1Hz죠. 요게 1Hz 떨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요? 83.3MHz만큼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는 33.3이고요. 그래서 합성을 이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면은 이 두 개를 더하니까 116.66MW/Hz가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130이라는 파워가 뭡니까? 116.66MW를 하게 되면 몇 Hz만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FPK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러면 그거를 더해주면 60에다가 1.114를 더하니까 실제로 61.114로 주파수가 올라가더라. 그럼 P는 또 마이너스 KF니까 이런 수식들은 이제 나중에 외워주셔야 되고요. 83짜리가 1.14만큼 가기 때문에 얘는 요만큼 가는 거고 얘는 요만큼 가는 겁니다. 그래서 PB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37.13이 되고 62.87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합해하게 되면은 요거를 합하게 되면은 170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쓰고 있는 거.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건 좀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경제부합 부분이 그래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력계통에 연락선이 연결되어 있다. 350. 자, 요것도 얘가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선이 0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350이 탈락됐습니다. 350이 탈락됐다는 건 요 A계통에서도 자체적으로 왜 40MW/0.1Hz로 해가지고 자기가 자체 발전을 해가지고 350 중에 일부는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B계통은 어떻게 보면 80MW로 얘가 또 여기가 탈락됐으니까 80MW로 뭔가 발전을 하겠죠. 해가지고 옆으로 공급을 해줄 겁니다. 그때 옆으로 공급되는 전력이 얼마가 공급되고 있냐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근데 평상시 때는 뭐라고요? 0이었다 이거죠. 평상시 때 뭐가 있었으면 거기에다 또 플러스가 됐을 테니까 값이 틀려질 텐데 계산상의 편의 때문에 요걸 더하면은 K 합성 K하고 KB는 40 플러스 80이니까 120만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F는 마이너스 K 델타 P니까 350이라는 건 120 동안 떨어지려면은 1Hz당 뭐 0.1Hz씩이 떨어져 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L을 보니까 마이너스 KF에서 K가 뭐라고요? 아까 40MW고 이 주파수가 이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요만큼 떨어지는 거다.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요만큼 떨어지는 거다. 근데 연락선 전력 같은 건 여기서 117이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나머지 부분 233은 응원으로 전력을 할 텐데 여기 지금 400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117에다 233을 더하려면 400 변압기 용량 대용량 아까처럼 절연상의 문제 그리고 수송의 문제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할 땐 뭐라고요? 아까 제작상의 주요 문제가 있는데 제작상의 주요 문제를 그냥 제작상에만 볼 것인지 아니면 절연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제조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수송상으로 볼 건지 운용상으로 볼 건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또 따로따로 한 겁니다. 절연상의 문제 커지니까 절연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저감 절연 해줘야 된다. 여기서는 변압기 같은 경우는 1단 저감, 2단 저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54 1단 저감 변압기의 그 전압은 어떻게 되죠? 154
154의 변압기의 예? 1단 저감 750이죠. 750이 아니죠. 650이죠. 860, 750, 650, 460인데 선비 TL이라면서 왜 750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인거 근데 제가 1단 저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50에서 100을 빼면은 그냥 저거 상관없이 1단 저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650이 바로 나와야지만 된다. 왜? 154는 154 42 플러스 50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40 곱하기 저기 5를 곱해가지고 52 플러스 50이죠? 140 곱하기 5를 하니까 700이고 거기다 50을 하니까 750이 되는데 거기서 100을 뺐으니까 6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바꿔보니다 한 번씩. 그러면 여러분들이 끄덕끄덕거리면은 안 되는 거고, 예? 제가 반응을 봅니다. 하나씩 조금씩 바꿔보거든요. 42 플러스 50을 했더니 반응이 와야 되는, 아니요, 52 플러스 50인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게 맞는지. 절연상의 문제점, 이런 절연 강도 부분. 수송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죠. 크기가 되면은 커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수송할 때 이번에도 보여주셨지. 충격 압력계. 사진 찍어가지고 옛날 충격 압력계 같은 거는 딱 찍히면 거기 빨간 점이 보이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빨간 점이 탁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제 변압기를 가져왔는데 궁금하니까 옆에 다 달려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안에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게 흔들었더니 빨간색이 탁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느 정도 충격 이상이 되면 되는구나. 그리고 물론 위에다 충격 압력계 해가지고 그래프로 폴러팅 하는 걸 다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거는 그 안에 범주에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옆으로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충격 자체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계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송의 문제점. 그래서 765 같은 건 수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상을 일괄로 해가지고 2000MV짜리를 1000MV씩을 두 개를 끌고 가서 거기서 한 상인데도 불구하고 변압기를 두 개로 만들어야지만 됩니다. 765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용량을 크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그런 것들도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부싱 같은 경우도. 전압을 올려가게 되면은 용량이 커지니까 부싱도 커져야 되는데, 이 부싱에 보시면요, 안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냉각. 그러니까 부싱 자체가 그냥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에가 비어있습니다. 부싱 안에가. 그러니까 부싱은 바깥에 전압을 겨쳐지는 거 안에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고, 이제 누유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그 부싱, 밑에가 있고 뚜껑을 닫는 겁니다. 뚜껑을 닫는데 뚜껑을 달아도 거기에 이제 스트로처럼 빨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이렇게 좀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식을 잘못 연결하면 그 틈을 해가지고 누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밑에까지 내려면 안 되니까 더 위에까지 하기 위해서 부식 위에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기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GPS 아까 보셨던 것처럼 GPS는 3개 이상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건 4개로 했습니다. 3개가 있어야지만 위치를 측정합니다. 2개는 안 됩니다. 왜 2개는 안 되냐면요.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 가까운 쪽에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점이. 근데 이쪽도 있을 수가 있고 이쪽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으면은 예를 들어 3개가 있다.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인 부분. 그럼 여기서 얼마인 부분, 여기서 얼마인 부분. 그걸 딱 나옵니다.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점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그거를 3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위에 것까지 4개를 잡기 위해서 위치 위에다가 보니까 위아래까지 높낮이까지도 보기 위해서 4개를 써야지만 3차원적이 된다는 얘기죠. 2차원은 3개밖에 못 씁니다. 근데 4개를 썼으니까 3차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4개를 써서 3차원으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를 해서 이게 밑인지 10m 위에 있는지 나는 어디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3개를 통해서. 근데 이게 10m 위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 위를 저기 위해서 하나 더 달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낙뢰가 어디 떨어졌니? 산 위에 떨어졌으면 산 높이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낙뢰 위치 같은 것도 봤을 때 GPS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온라인 감시를 할 때도 어디에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감시할 때 이 GPS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가공성전설로 경과지를 선정할 때 GPS를 딱 보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저감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또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이걸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이게 10점짜리를 나온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고 그러면 지금처럼 GPS를 이용해서 뭔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 낙뢰라든가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가공선로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요? 현장 같은 걸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고요. 최근에 나왔던 게 가공선 경과지 선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10점짜리 한 번 더 다시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한번 추측을 해본 겁니다. 그냥 관연도 문제를 보면서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한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왜 최근에 나왔던 게 또 나온다면서요. 그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2교시를 보면 요거는 그냥 송전단에 대한 전압강화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단거리 송전술의 전압강화하고 똑같은 수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그냥 이건 뭡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그거 그냥 쓴 겁니다. 그냥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근해 공식이 어떻게 된다?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요게 a고 a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b고 이거 a가 1이죠. b가 vs고 요게 c가 되는 거죠. vr은 요거는 vs b의 자선 b의 자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a는 1이니까 a가 1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게 2000분의 1의 그 고조차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200m 밑에서. 요 2000분의 1의 슬로프를 가지고 길이가 돼 있다. 그래서 수로 손실이 몇 미터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총 손실이 몇 미터가 돼서, 그 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건. 요런 수식은 요거는 외워주셔야죠. H가 뭐고, NT가 뭐고, NG가 뭔지. 요거는. 나머지는 이 수식만 알면 다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타당성 분석에서 보시면은 회기분석법, 발전원가법,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부 수익률법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재정적, 그 다음 경제적, 그 다음에 민감도, 자본회수 기간법, 그 다음에 BC 레이쇼법 이렇게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외워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이론을 사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건너뛰었습니다. 외우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이거 외우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배우자 하고 그냥 나중에 손을 놔버렸습니다. 또 나오면은 뭡니까? 확률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확률 분석법 신뢰도 공학에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몇 번. 근데 신뢰도공학에서 나왔던 건 요거보다는 차라리 뭐였습니까? 정전 빈도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요건 빼버린 겁니다. 몇 번 안 나왔거든요. 내부 수익률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부 수익률법이라든가 IRR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이런 정도만 봐주시고 그다음 민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자본회수하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으로만 써졌었고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 거로 또 넘어간 거예요. 삼상 단락일 땐 100MV로 가는 부분만 잊지 마시라고요. 여기 보시면 60에 30을 하고요. 60에 했는데 얘는 그냥 30MV를 전부 다 환산을 해버렸네요. 30MV를. 교과서에는 100MV를 해가지고 환산해서 했는데 X지원 30. 왜? 가장 많은 게 이게 30, 30이고 얘가 60이거든요. 그래서 30짜리를 해서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퍼센테이지는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요게 30MV로 바뀐다고요. 요게. 저는 아까 요걸 100MV로 했죠. 그러면 요게 100MV에서 요게 틀려지기 때문에 요 값은 똑같습니다. 요거는. 전압은 1호사기 때문에 이 기준전류가 바뀌어질 뿐인데 그 기준전류 바뀐 부분에 따라서 요것도 퍼센티미터수 바뀌어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요 값은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는 요 값도 차이가 없습니다. 요것도 100M를 하게 되면 요게 100M로 바뀌고 요것도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값은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30M를 했는데 책에는 기본서 책에는 100M를 해서 환산을 해서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한전계통에 100MV로 다 환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린 거고 이게 예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송배동공학 7장에 이 예제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단 수치는 좀 틀립니다. 직접 접촉을 통해서 유효접촉 의미 일선지락 고장시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요. 일선지락 고장시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이 평상시 대지전압의 1.3배 이하가 되도록 중성점 임피던스를 조절하여 접지하는 방식. 이렇게 딱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효접지의 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1.3배하고 75% 해가지고 두 가지가 다 했을 때 같다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 요거는 예로서 요거는 정의를 접지 개수가 75%다 아니면은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1.3배 이하다. 그 두 개 다 유효접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 두 개 다 유효접지 조건이 맞다라는 걸 예로 들었으니까 이거는 괜찮다는 얘기죠. 유효접지 조건 이거 못 외우면 딱 넘어가서 뭘 나와야 된다고요? 요거 전봇대 위에 있다고요. 전봇대 이거 생각나시면 맨날 여기에다가 전봇대 달렸다고요. 여기다 전봇대 달렸는데 불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R 여기는 X 여기는 X 여기는 X라고요. 그 X1분의 R0 X1분의 X0 이렇게 무식하게 요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하나밖에 없다. 요거는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세 개 있다. 뭡니까? R이 하나 있죠. X가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이 여기 하나 있다. X가 세 개 있다. 이렇게 쓰시라고요. 나중에 외울 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R이 하나가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하나. X니까 여기 3. 이런 것도 하나 외우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뭐 만들어내면 외우는 방법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유효접지 장점. 보선 변피. 보호계 등의 동작이 확실하다. 선로 및 기계 절연이 영위하다. 보선 변압기 단절이 가능하다. 피력이 가격이 싸진다. 이렇게. 그리고 계유충차. 계통의 가단 정도가 저하된다. 유도장애가 커진다. 충격이 커진다. 차단 용량이 커진다. 차단 수가 커진다. 이렇게. 딱 유효접지 나오면 조건. 정의, 조건, 장점, 단점, 뭐 이런 식으로. 향후 방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키워드를 가지고 하시면 이건 씁니다. 단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릅니다. 왜냐면 남들도 다 이만큼 쓰니까. 15점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 그림을 어떤 걸 그렸느냐. 수식을 어떤 게 썼느냐. 아까처럼 이제 수식이 반드시 들어가줘야지만 됩니다. 전력계통이 가해진 외환으로 발전기 저주파 동요 현상이 생긴다. 그럼 먼저 PSS 정의가 어떻게 되죠? 예? 성남부조라고 했죠. PSS 정의. 그럼 뭐죠? 예. 예, 소금여장 장치에 의한 난조가 발생합니다. 왜? 초소금여장 장치는, 소금여장 장치는 뭐냐면, 여자기를 빨리빨리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압을 빨리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얘가 헌팅을 한다는 얘기죠, 헌팅. 악셀레이터를 밟는데 악셀레이터가 너무 민감한 겁니다. 살짝만 밟아도 차가 픽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밟았다 다시 떴다 살짝 밟았다 픽 나갔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동차가. 그것처럼 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조가 일어나니까 뭔가 부재동 현상에서 가다가 멈추는 부재동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저주파 동요 현상 막 울렁울렁거리죠. 그래서 저주파 동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PSS 장치를 설치한다. 이겁니다. 송남부죠. 초소금 여자 방식 채용 시 동요 1파 여기서 1파에서는 과저 안정도가 향상돼서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동요 2파에 의해 가지고 AVR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난조나 부재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2차 부분에 대한 동태 안정도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PS 장치를 설치를 했다. 1동요가 아니라 2동요 부분에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PSS 장치, 이 그림 생각나시죠? 제가 뭐 한 100번은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이거는. 맨날 할 때마다, 개통할 때마다, 발전기 쪽 할 때도 이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죠. 페란티 현상할 때도 이 그림 그려서 설명했습니다, 다.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도. 단, 여기 여자기의 이 발전기 부분까지도 더 그려서 보시라는 얘기죠. 먼저,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은, 뭐가 있다고요? 회전자가 있죠. 회전자에 계좌가 갈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그리기 전에 어떻게 그렸냐면, 뭐가 들어오죠? 처음에 터빈이 들어옵니다. 터빈 옆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의 구성이 이 회전자하고 고정자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회전자 부분에 계좌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니까. 또 여기 이렇게 된 겁니다.
계좌 부분이 있고, 이 계좌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여자기가 있고, 여자기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전압조정기가 있고, 전압조정기에 레퍼런스 전압을 받고 있고, 요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고정자의 출력을 해서 나가죠. 그럼 고정자의 출력이 변환된 걸 보는 걸 PT로 봐서 이렇게 돌려서 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거에 이 소극 여자 장치에 대한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PSS가 여기 달려서 FPW 세 가지의 시그널을 받아서 동작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PSS를 왜 쓰느냐? 사실 그 초소극 여자 장치의 신호를 저감하기 위해서 한 10% 정도만 제한을 해주는 겁니다. 보조 안정화 신호를 쓰는 겁니다. 부재이동 현상. 발전기 제어기를 통해서 어떤 잔자전압이 변하게 되면 전압조정기가 여자를 제어하게 되는데, 이 계좌단을, 여기서 이제 하는 것들을 부재이동 현상을 설명하면서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인덕턴스에 의한 인계자, 계좌 전압을 변화시켜서 자석의 응답이 지연돼서 인계자, 위진동. 가볼까요? 인, 계, 자, 위, 진, 이게 동쪽 자전이에요. 동, 작, 불, 부재이동 현상, 부, 이렇게 있습니다. 인덕턴스에 의해서 계좌 전압을 변화시키기 위한 부분 때문에 인계자, 여기 자석의 응답이 지연되기 때문에 위상 지연이 발생한다. 그래서 진동을 억제할 수 없고, 위진동, 동쪽 작용력이 불안정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재이동 현상이 발생한더라.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소되면 안정이고,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댐핑을 하기 때문에 부재이동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PSS 설치 전에는 이런 식으로 커지는데 PSS를 설치하니까 이렇게 수렴을 하더라. 그래서 FPW 3개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시그널을 이쪽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PSS가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PSS 구성 5글자로 어떻게 온다고요? 변진, 증거, 재. 변환기가 필요하고, 진지상 제어기가 필요하고, 증폭기가 필요하고, 변진, 증거, 신호를 제거하고, 신호를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 신호를 왜 제한한다고요? 아까 엑사이터 출력의 10% 정도만 가게끔. 왜? 이것도 커지면 어떡합니까? 또 난조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얘가 또 빈번하게 시그널을 줄 거기 때문에. 얘는 보통 한 10% 정도만 되게끔 시그널을 제한을 합니다. 그럼 외부에서 시그널이 들어왔으면 그 시그널을 보고 변환을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1 플러스 TS분의 K 해가지고, 예? 시정수하고 요 이득을 이용해서 회로 이론적으로 변환을 지릅니다. 크기를 키우고 작게 만들고 키우고 작게 만들고 이게 진지상 회로망에서 하는 겁니다. 요건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아날로그 시그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제어하려면 어떡합니까?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호 변환기에서는 그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그 디지털 시그널을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이득을 줬다 뺏었다 해야 되니까 그 진지상 회로에서 뺏었다 줬다 하면서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다시 증폭을 하더라고요. 좀 더 시그널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거기서 쓸데없는 시그널을 빼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갈 때는 그 시그널이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한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변진 증거제만 아시면 되고요. 변진 증거제 그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내용을 써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상지연 보상, 아까 위상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진지상 회로망을 통해서 지연된 거를 앞으로 끌어줘야 되겠죠. 전력 주파수 신호의 제거, 쓸데없는 시그널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2교시까지 끝났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3교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